엄마, 이번이 정말 마지막이에요. 75세 저는 이 말을 12번도 더 들었습니다. 30에 남편을 먼저 보내고 밤마다 남의 이불을 꿰매며 키운 아들이었지요. 그 아이가 서울로 올라간 뒤부터 집에 올 때마다 손을 내밀었습니다. 처음엔 학비였고 그 다음엔 사업 자금이었지요. 허리가 굽어 병원 신세를 지면서도 저는 통장을 털어보냈습니다. 그런데 어느 가을 오후 그 아이가 마루에 올라와 소리쳤습니다. 엄마, 왜 이것밖에 없어요? 그 순간 저는 평생 처음으로 아들에게 이렇게 말했지요. 이제 그만하자. 나 이제 너 안 봐. 그렇게 저는 제 아들과 인연을 끊었습니다. 그런데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몇 해 뒤 노훈이가 며느리 예진이를 데리고 다시 저를 찾아왔거든요.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며 사과했지요. 그리고 이번에도 저는 그 아이와 인연을 끊어야 했습니다. 75 어미가 어떻게 아들과 2번이나 등을 돌렸는지, 그리고 어떻게 다시 진짜 아들을 되찾았는지 제 이야기 한번 들어봐 주시겠어요? 저는 올해 75이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한숨을 크게 쉬어야 할 것 같네요. 충청도 산골 오래된 흙벽 기와집. 지금 저는 마루에 앉아 마당의 감나무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저 감나무는 제 나이보다 오래되었지요. 남편이 심었던 나무거든요. 남편 이야기부터 시작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28배 시집을 왔습니다. 착하고 순한 사람이었어요. 농사만 지어도 웃음이 끊이지 않는 그런 사람이었지요. 우리는 아들 하나를 얻었습니다. 노훈이라고 이름을 지었지요. 그런데 노훈이가 2살이 되던 해 남편이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논에서 일을 하다가 그 자리에서요. 병원에 옮겼을 때는 이미 늦었지요. 저는 그때 30이었습니다. 2살배기 아들을 안고 남편의 영정 앞에 섰던 그 밤을 저는 지금도 잊지 못합니다. 이 아이를 어떻게 키우지? 그 말이 입 밖으로 나오지도 못했지요. 장례식장에서 저는 한 방울도 울지 못했어요. 눈물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장례를 다 치르고 집에 돌아와 마루에 앉는 순간 노훈이가 자다가 저를 부르더군요. 엄마. 그 한마디에 저는 그제서야 무너졌습니다. 밤새 소리 죽여 울었지요. 이 아이가 깰까봐 이불을 물고 울었어요. 남편이 남긴 것은 작은 논 2마지기와 이 낡은 기와집, 그리고 이 금가락지 하나였습니다. 지금도 제 왼손 약지에 끼어있는 이 반지요. 장례를 치른 다음 날 아침 저는 노훈이를 등에 업고 논으로 나갔습니다. 울고만 있을 수는 없었지요. 이 아이를 먹여야 했으니까요. 그날부터 제 하루는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부엌 아궁이에 불을 지피고 노훈이 밥을 지어 먹인 뒤 논으로 나갔지요. 해가 질 때까지 허리를 펴지 못했습니다. 여름이면 등에 소금기가 하얗게 앉을 정도로 땀을 흘렸고 겨울이면 손등이 갈라져 피가 났어요. 그래도 저녁상은 꼭 따뜻하게 차렸습니다. 노훈이 앞에서만은 웃어야 했으니까요. 저녁을 먹이고 노훈이를 재우면 그때부터 제 진짜 일이 시작되었어요. 마루방 한쪽에 낡은 반지꼬리를 펼쳐놓고 읍내 이불집에서 받아온 이불감과 베갯니들 밤새 꿰맸습니다. 한 채에 얼마 되지도 않았지만 그거라도 벌어야 했지요. 바늘에 손끝이 찔리는 날이 하루도 빠지지 않았어요. 골무를 껴도 어느새 벗겨져 손톱 밑까지 바늘이 파고들 때면 숨이 턱 막힐 만큼 아팠지요. 그럴 때마다 저는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소리를 내면 노훈이가 깰까 봐서요. 새벽 2시, 새벽 3시, 가끔은 백열등 아래
목이 다 굳을 때까지 그렇게 바늘을 놀리며 저는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이 아이만 잘 되면 된다. 이 아이만 잘 되면 나는 아무래도 좋다. 그 말이 제 유일한 위로였어요. 노은이는 다행히 잘 자라주었습니다. 몸도 튼튼했고 무엇보다 총명한 아이였지요. 시골 초등학교에 들어간 첫 해부터 늘 우등상을 받아왔습니다. 동네 어르신들이 저를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금자야, 너희 노은이는 큰 인물이 될 거다. 그 아이 눈빛 좀 봐라. 저런 아이는 시골에 묻어두면 안 돼.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제 가슴은 뿌듯함으로 가득 찼습니다. 남편 없이 혼자 키우는 서름도, 허리가 부러질 것 같은 농사일도 그 순간에는 모두 사라졌지요. 노은이가 중학교에 갈 나이가 되었을 때 저는 큰 결심을 했습니다. 시골 중학교 대신 버스로 1시간 거리에 있는 읍내 중학교에 보내기로 한 것이지요. 학비가 2배로 들었지만 상관없었습니다. 그 아이를 위해서라면 제가 무엇을 못하겠어요. 노은이는 저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중학교에서도 반에서 늘일이 등을 놓치지 않았고 선생님들이 저를 학교로 부르실 정도였지요. 어머니, 노은이는 특별한 아이입니다. 꼭 좋은 고등학교에 보내세요. 이 아이의 미래는 어머니 손에 달려 있어요. 저는 고개를 몇 번이고 끄덕였습니다. 그때 제 나이가 53이었어요. 허리는 이미 조금씩 굽기 시작하고 있었지요. 노은이는 결국 지역에서 가장 이름난 명문 고등학교에 입학했습니다. 교복을 처음 입은 날 저는 마루에서 그 아이를 한참 바라봤어요. 우리 아들이 이렇게 컸구나. 혼자 그렇게 중얼거리며 눈물을 훔쳤지요. 고등학교 3년은 정말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갔습니다. 노은이는 여전히 우등생이었고 대학 진학을 앞두고 있었어요. 그리고 마침내 그날이 왔습니다. 노은이가 흙 묻은 운동화로 마당에 뛰어들어와 숨을 헐떡이며 저에게 소리쳤지요. 엄마, 나 붙었어요. 서울에 있는 대학에 붙었어요. 저는 부엌에서 그 소리를 듣고 손에 든 국자를 그대로 떨어뜨렸습니다. 뭐라고? 다시 말해봐라. 서울이요, 엄마. 서울에 있는 대학이요.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너무 기뻐서 다리에 힘이 풀렸거든요. 노은이가 저를 안고 함께 울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남편 영정 앞에 앉아 한참을 이야기했지요. 여보, 우리 아들이 서울대학에 붙었어요. 당신이 하늘에서 보고 계시죠? 내가 잘 키웠지요? 영정 속 남편은 아무 말도 없었지만 저는 그 미소가 오늘따라 더 환해 보였습니다. 노은이가 서울로 떠나기 전날 밤 저는 짐을 싸는 그 아이 옆에 앉아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엄마 걱정 마세요. 꼭 성공해서 돌아올게요. 엄마 편안하게 해드릴게요. 그 말을 들으며 저는 또 눈물을 훔쳤지요. 엄마는 내가 건강하기만 하면 된다. 성공 그런 거 안 바래. 몸만 잘 챙겨라.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내일이면 이 아이가 서울로 간다. 그 생각에 자꾸 노은이 자는 방문을 열어봤어요. 어릴 적 등에 업고 논에 나가던 그 아이가 이제 서울로 간다니 기쁘면서도 왜 그렇게 가슴이 저리던지요. 다음 날 아침 저는 노은이를 데리고 시골 버스 정류장으로 나갔습니다. 가을 아침이었어요. 길가에 코스모스가 흔들리고 있었지요. 노은이는 검정 백팩을 메고 감색 점퍼를 입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아이의 손에 신문지에 싼 김밥과 낡은 지폐 봉투 하나를 쥐어주었지요. 이건 엄마가 밤마다 바느질해서 모아둔 돈이야. 서울 가서 첫 달 방세에 보태라. 노은이는 봉투를 받고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를 꼭 안았지요.
엄마 정말 고마워요. 제가 꼭 갚을게요. 버스가 정류장에 들어왔습니다. 노훈이는 버스에 오르기 전에 한 번 더 저를 돌아봤어요. 저는 웃으며 손을 흔들어 주었습니다. 버스가 코스모스 사이로 사라질 때까지 저는 손을 내리지 못했지요. 버스가 떠나고 저는 정류장 벤치에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저는 그 아이가 저에게 어떤 시련을 안겨줄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서울로 간 노훈이는 처음 몇 달 동안 일주일에 한 번씩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엄마 저 잘 지내요. 공부도 열심히 하고 있어요. 친구들도 다 좋아요. 그런 목소리를 들을 때마다 저는 밭에서 일하다가도 웃음이 나왔지요. 첫 학기 성적표를 받았을 때는 전 과목 어가 나왔더군요. 저는 그 성적표를 마루벽에 남편 영정 옆에 걸어두었습니다. 여보 봤어요? 우리 아들 성적표예요. 그런데 첫 학기가 끝나갈 무렵이었습니다. 노훈이의 전화 목소리가 조금 달라지기 시작했지요. 엄마 저 있잖아요. 할 말이 있는데요. 학비가 좀 부족해서요. 저는 그 목소리를 듣고 잠시 멈칫했습니다. 가슴 한쪽이 이상하게 서늘해졌지요. 그러나 이내 대답했습니다. 얼마나 필요하니? 노훈이가 부른 액수는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컸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알았다. 엄마가 보내마. 전화를 끊고 저는 통장을 꺼냈습니다. 노훈이 등록금을 대느라 이미 통장은 거의 비어 있었지요.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다시 바늘을 잡았습니다. 노훈이가 어릴 때 그랬던 것처럼 백열등 아래 반지꼬리를 펼치고 앉아서요. 허리가 예전 같지 않았지만 그래도 손은 여전히 바늘을 알고 있었지요. 이 아이가 서울에서 얼마나 힘들면 그럴까. 조금만 더 도와주자. 이번 한 번만. 저는 그렇게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일주일 뒤 저는 우체국에 가서 노훈이에게 돈을 붙였어요. 전화가 왔지요. 엄마 정말 고마워요. 이번이 정말 마지막이에요. 다음부터는 제가 알바해서 벌게요. 저는 그 말을 그대로 믿었습니다. 우리 노훈이는 그런 아이니까요. 한 번 뱉은 말은 지키는 아이니까요. 그런데 그 말이 저를 앞으로 얼마나 흔들어 놓을지 그때 저는 정말 알지 못했습니다. 서울로 첫 돈을 붙인 뒤 노훈이의 전화는 다시 예전처럼 돌아왔습니다. 엄마 이번 학기는 성적 잘 나올 것 같아요. 친구들이랑 스터디도 하고 있어요.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저는 마음을 놓았지요. 역시 우리 아들이야. 한번 실수한 것뿐이야.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그런데 몇 달 뒤였어요. 노훈이가 다시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엄마 그런데요. 이번엔 생활비가 좀 부족해서요. 저는 순간 수화기를 꽉 쥐었습니다. 가슴이 다시 서늘해졌지요. 얼마나 필요한데? 노훈이가 부른 액수는 지난번보다 조금 더 컸습니다. 서울 물가가 정말 비싸요, 엄마. 방세도 오르고 밥값도 오르고. 저는 그 말을 듣고 아무 말도 하지 못했지요. 서울이란 데는 얼마나 무서운 곳이길래 내 아들을 이렇게 힘들게 하나. 그런 생각뿐이었습니다. 알았다. 엄마가 어떻게든 마련해 볼게. 전화를 끊고 저는 마루에 한참을 앉아 있었어요. 그날 밤부터 저는 다시 바느질을 시작했습니다. 이번엔 예전보다 더 오래 앉아 있었지요. 새벽 3시, 새벽 4시, 허리가 저려서 몇 번이나 자리에서 일어났다가 다시 앉기를 반복했습니다. 그렇게 2달을 꼬박 모아 노훈이에게 돈을 붙였어요. 노훈이는 이번에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 정말 이번이 마지막이에요. 정말이에요. 저는 또 그 말을 믿었지요. 그런데 그 마지막은
정말 마지막이 아니었습니다. 그로부터 반년쯤 지났을 때 노훈이가 오랜만에 집에 내려왔습니다. 방학이라며 말이지요. 저는 밭에서 뽑아온 배추로 김치도 담그고 닭도 한 마리 잡아 삼계탕을 끓였습니다. 그 아이가 좋아하는 반찬만 골라 상을 차렸지요. 노훈이는 밥을 먹으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정색을 하고 저를 바라봤습니다. 엄마 사실은요. 저 친구들이랑 사업을 좀 해보려고 해요. 저는 밥숟가락을 놓았지요. 사업? 무슨 사업 말이니? 노훈이는 눈을 반짝이며 한참을 설명했습니다. 친구들과 함께 시작한다는 것. 이 사업이 얼마나 유망한지, 지금 시작하면 몇 년 안에 자리를 잡을 수 있다는 것. 저는 그 아이의 열정 어린 눈빛을 보며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그런데 자금이 좀 필요해요. 엄마가 도와주시면 몇 년 안에 몇 배로 돌려드릴게요. 저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논 두 마지기를 팔면 그 돈이 나옵니다. 남편이 남긴 그 논. 하지만 노훈이의 눈빛을 보고 있으니 거절할 수가 없었지요. 얼마나 필요한데? 노훈이가 부른 액수를 듣고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내 평생 벌어도 못 만질 큰 돈이었어요. 엄마, 이번 한 번만 도와주세요. 이 사업만 잘 되면 엄마 모시고 잘 살 수 있어요. 저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남편 영정 앞에 앉아 한참을 이야기했지요. 여보, 어떻게 할까요? 저 논을 팔아야 할까요? 당신이 남기고 간 그 논을요. 영정 속 남편은 여전히 조용히 웃고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결심했습니다. 논을 팔기로 했지요. 동네 이장님을 통해 매매를 알아봤고 한 달쯤 뒤 논은 다른 사람 손에 넘어갔습니다. 저는 그 돈을 몽땅 노훈이에게 붙였어요. 노훈이는 전화로 몇 번이나 감사하다고 했습니다. 엄마 진짜 이번엔 성공해서 갚을게요. 엄마 편안하게 모실게요. 저는 그 말을 믿었지요. 그런데 6달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노훈이의 전화 목소리가 또 달라져 있었어요. 엄마 죄송한데요. 사업이 생각만큼 안 풀려서요. 자금이 조금만 더 있으면 되는데. 저는 수화기를 든 채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가슴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지요. 얼마나 더 필요하니? 그게 노훈이가 부른 액수는 지난번보다 더 컸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엄마 한 번만 더 도와주세요. 이번엔 정말 마지막이에요. 이 고비만 넘기면 다 잘 될 거예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통장을 꺼냈어요. 논판 돈은 이미 노훈이에게 다 갔고 남은 것은 얼마 되지 않는 예금과 그동안 바느질로 모아둔 몇 푼뿐이었지요. 그날 밤 저는 다시 바느질을 시작했습니다. 읍내 이불집에 나가 일감을 더 받아왔어요. 낮엔 남의 밭에서 품앗이를 하고 저녁에는 마을 회관 뒤편 식당에서 설거지 부업까지 했습니다. 밤이 되면 마루방에 앉아 새벽까지 바늘을 놀렸지요. 그때 제 나이가 63이었어요. 몸은 이미 예전 같지 않았지만 노훈이를 위해서라면 못할 게 없었습니다. 그렇게 몇 달을 꼬박 모아 노훈이에게 다시 돈을 붙였어요. 그런데 어느 아침이었습니다. 밭에서 배추를 뽑으려고 허리를 숙였는데 허리가 펴지지 않았어요. 숨이 턱 막혔지요. 밭 한가운데서 저는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지나가던 옆집 아주머니가 저를 발견하고 읍내 병원까지 데려다 주셨어요. 금자야, 이 정도가 될 때까지 뭐 했어? 허리가 이 지경이 되도록. 의사는 X-레이 필름을 저에게 보여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르신, 이건 정말 심각합니다. 당장 일 그만두시고 쉬셔야 해요.
이대로 두시면 나중엔 걷지도 못하십니다. 저는 진료 의자에 앉아 그저 고개만 끄덕였지요. 일을 그만둘 수가 없었으니까요. 노훈이가 또 언제 전화할지 모르는데 저는 준비를 해두어야 했으니까요. 병원을 나와 버스를 타고 돌아오는 길,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한참을 울었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까지 하고 있는 걸까? 이 아이는 정말 잘 되고 있는 걸까? 혹시 내 돈이 다른 곳에 쓰이는 건 아닐까? 그런 의심이 처음으로 들었어요. 하지만 그 의심을 저는 곧 밀어냈지요. 우리 노은이는 그런 아이가 아니야. 엄마한테 거짓말할 아이가 아니야. 집에 돌아온 저는 파스를 붙이고 다시 마루방 반지꼬리 앞에 앉았습니다. 병원에서 처방받은 진통제를 삼키고 바늘을 잡았지요. 허리가 아플 때마다 저는 왼손 약지의 금가락지를 만졌습니다. 여보,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 걸까요? 이 아이가 정말 잘 되고 있는 걸까요? 영정 속 남편은 아무 대답도 없었어요. 그저 마루벽에서 조용히 저를 바라볼 뿐이었지요. 그의 겨울 노은이는 또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이번엔 목소리가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엄마 심각한 일이 생겼어요. 이번엔 정말 큰일이에요. 저는 수화기를 든 손이 떨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무슨 일이니? 말해봐라. 노은이는 잠시 침묵하다가 이렇게 말했어요. 엄마, 저 친구들한테 빌린 돈이 있는데요. 그걸 못 갚으면 정말 큰일 나요. 엄마, 이번 한 번만 살려주세요. 저는 그 말을 듣고 눈을 감았습니다. 가슴이 저 밑바닥까지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얼마인데? 노훈이가 부른 액수는 이전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컸습니다. 저는 한참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지요. 엄마 듣고 계세요? 엄마 제발요. 이번만 도와주시면 다시는 안 그럴게요. 저는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어떻게든 해볼게. 조금만 기다려라. 전화를 끊고 저는 마루에 오래도록 앉아 있었어요.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야 했습니다. 남편이 남긴 이 낡은 기와집, 노훈이를 키운 이 집을 담보로요. 그 다음 주 저는 읍내 농협에 가서 집을 담보로 돈을 빌렸습니다. 젊은 직원이 서류를 내밀며 물었어요. 할머니, 이 큰 돈을 어디에 쓰시려고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지요. 아들이 좀 필요하다고 해서요. 그 직원이 저를 한참 바라보더군요. 무슨 말을 하려다가 결국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돈을 붙이고 돌아온 그날 밤, 저는 마루에 앉아 마당의 감나무를 바라봤어요. 감나무는 앙상한 가지만 남은 채 겨울바람에 흔들리고 있었지요. 이 아이가 이번엔 정말 정신을 차릴까? 이번엔 정말 마지막이 될까? 저는 그렇게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켠에서는 이미 대답을 알고 있었지요. 아직 끝난 게 아니라는 것을요. 집을 담보로 잡히고 돈을 붙인 뒤 노훈이는 한동안 조용했습니다. 가끔 전화를 걸어와 엄마 잘 지내시죠? 하고 안부만 물었지요. 저는 그 목소리를 들으며 마음을 놓았어요. 이번엔 정말 정신을 차렸구나. 이번엔 정말 잘 될지도 모르겠구나. 그렇게 스스로를 위로하며 허리에 파스를 붙이고 바늘과 바느질을 이어갔습니다. 그런데 반년쯤 지났을 때였어요. 노훈이가 다시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엄마, 그 한마디에 저는 이미 알아버렸지요. 또 그 이야기구나. 또 돈 이야기구나. 엄마 진짜 죄송한데요. 이번엔 정말 급한 일이에요. 저는 수화기를 든 채 한참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가슴 밑바닥에서 무언가가 무너지는 소리가 이번엔 아주 크게 들렸어요. 노훈아, 엄마 이제 정말 여력이 없다. 집도 담보 잡혔고 논도 다 팔았어.
엄마한테 남은 게 없어. 노은이는 잠시 침묵하다가 이렇게 말했어요. 엄마 그럼 어떻게 해요? 저 정말 큰일 나요. 제발 한 번만 더 도와주세요.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이 아이는 왜 이러는 걸까? 내 아들 노은이가 정말 이런 말을 하는 걸까? 조금만 생각할 시간을 다오. 전화를 끊고 저는 마루에 오래도록 앉아 있었어요. 며칠 뒤였습니다. 가을 오후였지요. 저는 마당에서 감을 따고 있었어요. 그런데 삐걱 대문 열리는 소리가 나더군요. 돌아보니 노은이었습니다. 예고도 없이 내려온 것이지요. 어머 노은아. 저는 감 바구니를 들고 반갑게 그 아이를 맞았습니다. 몇 달 만에 보는 얼굴이었으니까요. 엄마. 노은이는 어딘가 지쳐 보였어요. 옷도 구겨져 있고 얼굴색도 좋지 않았지요. 밥은 먹었니? 아니요. 들어와라. 엄마가 얼른 상 차려줄게. 저는 부엌으로 들어가 서둘러 밥상을 차렸습니다. 밭에서 뽑아온 배추로 겉절이도 하고 된장찌개도 끓이고 노은이가 좋아하는 계란말이도 만들었어요. 허리가 아파 오래 서 있기 힘들었지만 그 아이 먹일 생각에 마음이 급했지요. 노은이는 마루에 앉아 밥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한참을 아무 말 없이 밥만 먹더군요. 저는 그 옆에 앉아 밥 먹는 아들을 그저 바라봤어요. 몇 숟갈 뜨더니 노은이가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저 얼마 전에 전화드렸던 거 있잖아요. 저는 숟가락을 놓았어요. 그거요, 엄마. 진짜 급한 일이에요. 이번엔 정말이에요. 노은이가 부른 액수는 전에 붙인 것보다도 훨씬 컸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지요. 엄마 방법이 없어요? 진짜 방법이 없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노은아, 엄마 이제 정말 없다. 집을 팔지 않는 이상 그 돈은 안 나와. 노은이가 밥그릇을 내려놓았어요. 그리고 저를 정면으로 바라봤습니다. 그럼 집을 파세요, 엄마. 저는 그 말을 듣고 귀를 의심했지요. 뭐라고? 집을 팔면 되잖아요. 엄마 어차피 이제 이 집에서 혼자 사시는데 작은 방 하나 얻어서 사시면 되잖아요. 저는 그 순간 숨이 턱 막혔습니다. 이 아이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걸까? 이 아이가 정말 내 아들 노은이가 맞을까? 노은아, 이 집은 내 아버지가 남긴 집이야. 내가 태어난 집이야. 이 집을 어떻게 팔아? 노은이가 벌떡 일어섰어요. 엄마 그거 다 옛날 얘기잖아요. 지금 저 죽게 생겼는데 그게 뭐가 중요해요? 엄마는 아들이 죽어가는데 집이 그렇게 중요해요? 저는 그 아이의 목소리에 몸을 움찔했습니다. 이 아이가 이렇게 소리치는 걸 저는 처음 봤어요. 노은아, 제발 진정해라. 엄마가 어떻게든 뭐요? 엄마 이제까지 얼마나 도와주셨어요. 엄마 왜 이것밖에 없어요? 그 순간이었습니다. 제 안에서 무언가가 툭 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났어요. 평생 이 아이를 위해 살아온 저, 허리가 굽도록 밭을 갈고 밤새 바늘을 놀리고 논을 팔고 집까지 담보 잡힌 저, 그런 저에게 이 아이가 지금 왜 이것밖에 없냐고 소리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허리가 아파 몸이 흔들렸지만 이번엔 이를 악물었어요. 노은아, 이제 그만하자. 노은이가 저를 바라봤습니다. 뭐라고요, 엄마? 이제 그만하자고 했다. 나 이제 너 안 봐. 그 말을 뱉는 순간 제 눈에서 눈물이 흘렀지만 저는 목소리를 낮추지 않았어요. 내가 진짜 내 아들이 맞다면 어미가 이 지경이 되도록 몰아세우진 않아. 나 이제 너한테 아무것도 안 준다. 그리고 너도 이제 이 집에 오지 마라. 노은이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한참을 저를 노려보더니 밥상을 그대로 두고 마루에서 신발을 신었어요. 흙 묻은 신발이었지요. 엄마 진짜 후회하실 거예요. 진짜 후회하실 거라고요. 그리고 대문을 쾅 닫고 나가버렸습니다. 저는 마루에 그대로 주저앉았어요. 노은이가 먹다 만밥상을 바라보며 한참을 울었지요. 마루병 남편 영정 앞에 앉아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보, 내가 지금 뭘 한 거예요? 내가 우리 아들을 쫓아냈어요. 내가 정말 잘한 걸까요? 영정 속 남편은 그저 조용히 저를 바라봤지요. 그날 밤 저는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노훈이가 어릴 적 웃던 얼굴이 자꾸만 눈앞에 떠올랐어요. 등에 엎여 잠들던 그 아이, 우등상을 받고 뛰어오던 그 아이, 서울 버스 정류장에서 저를 안아주던 그 아이. 그 아이가 오늘 저에게 소리쳤어요. 왜 이것밖에 없냐고요. 저는 이불을 물고 소리 죽여 울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노훈이에게서는 아무 연락도 없었어요. 저는 밥도 제대로 넘기지 못했지요. 허리 통증도 다시 심해졌습니다. 마루에 앉아 감나무만 바라보며 멍하게 시간을 보냈어요. 그때였습니다. 옆집 오키가 저를 찾아왔지요. 오키는 저보다 2살 아래인 동네 오랜 친구예요. 금자야, 너 요즘 왜 이러니? 밥도 안 먹고 얼굴이 반쪽이 됐어. 저는 오키를 보자마자 또 눈물이 났습니다. 오키야, 내가 우리 노은이를 쫓아냈어. 오키는 저를 마루에 앉히고 한참 동안 제 이야기를 들어주었어요. 논판 이야기, 집 담보 잡힌 이야기, 노훈이가 소리친 이야기, 제가 이제 그만하자 한 이야기. 오키는 다 듣고 나서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금자야, 너 잘한 거야. 너 정말 잘한 거야. 이 나이에 아직도 아들 뒷바라지하는 어미가 어딨어. 너도 이제 좀 살아야지. 오키의 그 한마디에 저는 오키를 껴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날 이후 오키는 자주 저를 찾아왔어요. 혼자 두면 안 된다고 하면서요. 같이 밥을 먹고, 같이 텃밭에서 배추를 뽑고, 같이 마을회관에도 갔지요. 마을회관에서는 동네 어르신들이 모여 화투도 치고 이야기도 나누고 있었습니다. 저는 처음엔 어색해서 구석에 앉아 있었어요. 그런데 어르신들이 하나둘 저에게 말을 걸어주시더군요. 금자야, 너 좀 나와서 살아. 자식이 어미를 뜯어먹으면 그게 자식이냐? 우리랑 같이 놀자. 저는 그런 말을 들으며 조금씩 마음이 풀렸습니다. 그렇게 몇 달이 흘렀어요. 저는 서서히 일상을 되찾았습니다. 텃밭도 다시 가꾸기 시작했지요. 배추와 물을 심고 고추 지지대도 새로 세웠습니다. 허리는 여전히 아팠지만 무리하지 않고 조금씩만 움직였어요. 밤에는 오키네 집에 놀러가 같이 텔레비전을 보다가 오기도 했지요. 노훈이 생각이 나지 않는 건 아니었습니다. 가끔 밤에 혼자 마루에 앉아 있으면 그 아이 어릴 적 웃음이 떠올랐어요. 그럴 때마다 저는 왼손 약지의 금가락지를 만졌지요. 여보, 나 지금 잘 살고 있는 걸까요? 우리 아들은 잘 지내고 있을까요? 영정 속 남편은 여전히 조용했어요. 그러던 어느 봄날이었습니다. 오키가 마당에 들어서며 이렇게 말했어요. 금자야, 저기 나 이상한 얘기를 들었는데. 저는 감나무 아래에서 오키를 바라봤지요. 뭔데? 너희 노은이가 얼마 전에 결혼했다더라. 저는 그 자리에 그대로 굳었습니다. 들고 있던 호미가 바닥에 툭 떨어졌어요. 뭐라고? 동네 사람 아들이 서울에서 봤대. 결혼식장에서 노은이를 봤다더라.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우리 아들이 결혼을 했다니, 그 결혼식에 어미도 부르지 않았다니,
저는 감나무를 붙잡고 서 있었어요. 봄바람이 불어와 새순 돋은 감나무 잎을 흔들었지요. 저는 그 자리에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이제 정말 남이 되었구나. 이제 정말 이 아이하고는 끝났구나. 그런 생각뿐이었어요. 그런데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노은이가 저를 다시 찾아올 줄은 그때 저는 정말 알지 못했습니다. 그해 가을이 지나고 겨울이 오고 다시 봄이 왔지만 노은이에게서는 연락이 없었습니다. 오키 언니가 가끔 우리 집에 들러 텃밭 일을 거들어 주었고 마을 회관 어르신들과 김장도 함께 담갔지요. 허리는 여전히 아팠지만 병원 약을 꾸준히 먹으며 하루하루를 채워나갔습니다. 이따금 마루에 앉아 감나무를 올려다볼 때면 노훈이 어릴 적 얼굴이 떠올랐지요. 그 아이도 이제 40이 넘었을 텐데 밥은 제대로 먹고 다니는지 잠은 편히 자는지 궁금하지 않다면 거짓말이었습니다. 그래도 저는 마음을 다잡았지요. 안 봐. 안 볼 거야. 혼잣말을 되뇌며 텃밭으로 나갔습니다. 그렇게 3년이 흘렀습니다. 마을 앞 은행나무가 노랗게 물든 어느 가을날이었지요. 마당 쪽에서 낯선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오키 언니 발소리도 아니고 이장님 발소리도 아니었지요. 저는 마루에 앉아 있다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머니, 거기 노은이가 서 있었습니다. 머리가 조금 새었고 얼굴이 야위어 있었지요. 그 옆에는 낯선 여자가 두 손을 앞으로 모으고 서 있었습니다. 단정한 검은 원피스에 작은 진주 목걸이를 걸고 머리를 뒤로 곱게 묶은 여자였지요. 어머니 처음 뵙겠습니다. 여자가 먼저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 예진이라고 합니다. 며느리였습니다. 결혼식에도 부르지 않은 아들이 며느리를 데리고 3년 만에 마당에 서 있었지요. 저는 아무 말도 못하고 한참을 그저 바라보았습니다. 노은이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마당 흙바닥에 그대로 말이지요. 어머니, 제가 잘못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예진이도 옆에 나란히 무릎을 꿇었지요. 어머니 일어나세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흙바닥에 왜 그러고 있어? 예진이가 조용히 말했지요. 어머니, 저희가 3년 동안 한 번도 못 찾아뵈어서 정말 죄송합니다. 저는 결혼하고 나서야 시어머니 얘기를 들었어요. 이이가 얼마나 후회했는지 몰라요. 저는 마루에서 내려와 예진이 손을 잡아 일으켰습니다. 손이 따뜻하고 부드러웠지요. 노은이는 여전히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들어와. 밥이나 먹고 가. 그날 저는 오랜만에 솥에 밥을 안 치고 된장찌개를 끓였습니다. 텃밭에서 상추를 뜯어오고 김치를 새로 꺼냈지요. 예진이가 부엌에 들어와 제 옆에서 마늘을 까주었습니다. 어머니 손이 참 곱네요. 이 반지 예쁘세요. 제 왼손 새끼손가락에 낡은 금가락지를 보며 말했지요. 이거 우리의 아빠가 결혼할 때 해준 거야. 45년도 넘었지. 예진이가 눈을 반짝였습니다. 어머니 이따가 저한테도 이야기 많이 해주세요. 밥상에 셋이 둘러앉았습니다. 노은이는 밥을 뜨면서 자꾸 눈물을 훔쳤지요. 어머니 죄송해요. 제가 사람이 아니었어요. 예진이가 노은이 등을 쓸었습니다. 어머니 이이가 요새 교회도 나가고 있어요. 많이 달라졌어요. 저도 옆에서 지켜봤어요. 저는 그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밥맛이 3년 만에 돌아온 것 같았지요. 그날 밤 노은이와 예진이는 읍내 여관에서 자고 왔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두 사람이 다시 왔지요. 예진이가 마당을 쓸고 노은이가 지붕 위에 올라가 기와 하나를 갈아주었습니다.
떠나기 전 예진이가 제 손에 봉투를 쥐어주었지요. 어머니, 이거 얼마 안 되지만 건강 챙기시라고요. 저는 봉투를 다시 예진이 손에 밀어 넣었습니다. 됐다. 너희나 잘 살아. 그렇게 두 사람은 서울로 돌아갔습니다. 한 달에 한 번쯤 노은이가 전화를 걸어왔지요. 어머니 식사하셨어요? 약은 잘 챙겨 드세요? 예진이도 따로 전화를 걸어 시시콜콜한 얘기를 나눴습니다. 저는 조금씩 마음을 열었지요. 이번엔 다르구나. 이번엔 정말 달라졌구나. 그렇게 반년이 흘렀을 무렵이었습니다. 노은이가 혼자 내려왔지요. 예진이 없이 말이에요. 얼굴이 어두웠습니다. 어머니 드릴 말씀이 있어요. 저는 마루에 앉아 있다가 가슴이 서늘해졌지요. 무슨 일이니? 노은이가 한참을 망설이다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사실은 제가 하던 사업이 또 조금 어려워졌어요.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예진이는 이 얘기 몰라요. 어머니께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가슴이 쿵 내려앉았지요. 얼마나 필요하니? 제 목소리가 남의 목소리 같았습니다. 이번만 도와주시면 정말 마지막이에요, 어머니. 또 그 말이었지요. 12번도 더 들었던 그 말. 저는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마당의 은행나무가 노랗게 흔들리고 있었지요. 노은아. 제 목소리가 이상하리만치 차분했습니다. 예진이는 이거 알고 있니? 아니요. 절대 몰라요. 어머니만 아세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방으로 들어가 전화기를 들고 나왔지요. 노은이가 놀란 얼굴로 저를 봤습니다. 어머니, 뭐 하시는 거예요? 저는 예진이 번호를 눌렀습니다. 예진아, 나다. 어머니세요? 무슨 일이세요? 지금 노은이가 여기 와 있는데 너한테 물어볼 게 있어서. 노은이가 손을 뻗어 전화기를 뺏으려 했지요. 저는 몸을 돌려 피했습니다. 예진아, 노은이가 사업 자금 필요하다고 나한테 왔다. 전화기 너머로 한동안 침묵이 흘렀지요. 어머니. 예진이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 몰랐어요. 정말 몰랐어요, 어머니. 괜찮다. 나도 이제 알았으니 됐다. 전화를 끊고 저는 노은이를 똑바로 봤습니다. 노은아. 예, 어머니. 이제 그만하자. 나 이제 정말 너 안 봐. 노은이 얼굴이 하얗게 질렸지요. 어머니, 그게 무슨. 3년 전에도 했던 말이다. 그때는 내가 몰랐다 치자. 이번엔 며느리까지 속이려 들었잖니. 그건 사람이 할 짓이 아니다. 노은이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 잘못했어요.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저는 고개를 저었지요. 용서는 이미 했다. 근데 만나는 건 다른 문제다. 돌아가라. 노은이는 한참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저는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지요. 문틈으로 노은이가 일어서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마당을 가로지르는 발소리, 대문 여닫히는 소리, 그리고 다시 조용해졌지요. 저는 방바닥에 그대로 앉아 한참을 있었습니다. 눈물은 나오지 않았지요. 이상하게도 눈물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왼손 새끼손가락에 낡은 금가락지를 만지며 돌아가신 남편에게 말했지요. 여보, 내가 또 이랬어요. 내가 또 우리 아들을. 창밖으로 은행잎이 우수수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 이별이었지요. 그리고 이번엔 정말 마지막인 줄 알았습니다. 노은이가 대문을 나선 뒤 저는 방에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사흘을 알아누웠지요. 밥도 못 먹고 물만 겨우 넘겼습니다. 오키 언니가 찾아와 죽을 쑤어놓고 갔지요. 금자야, 무슨 일 있었니? 저는 대답 대신 고개만 저었습니다. 말할 힘조차 없었지요.
일주일이 지나서야 겨우 마당에 나와 앉았습니다. 은행잎은 이미 다 떨어졌고 찬바람이 목덜미를 스쳤지요. 그렇게 겨울이 왔습니다. 김장도 오키 언니가 대신 담가주었고 마을 회관 어르신들이 번갈아 저를 들여다봐 주었지요. 이장님이 연탄을 넣어주었고 앞집 아주머니가 반찬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저는 그저 고맙다는 말만 했지요. 밤이면 마루벽에 걸린 남편 영정을 올려다봤습니다. 여보, 이번엔 정말 끝이에요. 내가 2번은 못하겠어요. 낡은 금가락지를 만지며 혼자 중얼거렸지요. 그의 겨울은 유난히 길었습니다. 눈이 자주 왔고 마당에 감나무가 앙상하게 서 있었지요. 그러던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전화기 옆에 놓인 낡은 휴대전화가 작게 울렸지요. 문자였습니다. 저는 안경을 쓰고 한참을 들여다봤지요. 어머니, 예진입니다. 이렇게 문자로 인사드려서 죄송해요. 많이 힘드시죠? 저희 애 아빠도 많이 반성하고 있어요. 어머니 건강만 챙기세요. 저는 답장을 하지 않았습니다. 할 말이 없었지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문자를 지우지도 못했습니다. 며칠 뒤 또 문자가 왔지요. 어머니, 오늘 눈이 많이 왔네요. 거기도 눈이 왔나요? 미끄러우니 조심하세요. 그 다음에도 예진이는 답장 없는 문자를 꾸준히 보냈습니다. 일주일에 1~2번씩, 그렇게 겨울 내내 말이지요. 노훈이 이야기는 없었습니다. 그저 날씨 얘기, 김치 담그는 법 물어보는 얘기, 건강 챙기시라는 얘기뿐이었지요. 저는 여전히 답장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매일 밤 휴대전화를 열어 그 문자들을 다시 읽었지요. 봄이 오려는 어느 밤이었습니다. 늦게까지 잠이 오지 않아 이불 위에 앉아 있었지요. 문득 오래전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노훈이가 아직 어렸을 때 저는 밤마다 마루방에서 남의 이불을 꿰맸지요. 백열등 아래 반지꼬리를 옆에 두고 골무를 낀 손으로 밤새 바늘을 놀렸습니다. 베갯닛 하나에 얼마, 이불 호청 하나에 얼마, 그렇게 1푼 2푼 모아 노훈이 공책을 사주고 노훈이 운동화를 사주었지요. 새벽 2시가 넘도록 바늘을 잡고 있으면 건넌방에서 노훈이 자는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숨소리 때문에 저는 하나도 안 힘들었지요. 이 아이만 잘 되면 된다. 그 생각 하나로 40년을 버텼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는 그 아이와 등을 돌리고 혼자 이불 위에 앉아 있었지요. 눈물이 주르륵 흘렀습니다. 그때 휴대전화가 울렸지요. 예진이 문자였습니다. 어머니, 저희 친정어머니가 오늘 새벽에 돌아가셨어요. 저는 한참을 그 문자만 봤습니다. 장례는 서울에서 치릅니다. 어머니께 알려는 드려야 할 것 같아서요. 오시라는 뜻은 아니에요. 그저 알려드리는 거예요. 저는 휴대전화를 내려놓고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예진이 얼굴이 떠올랐지요. 3년 전 우리 마당에서 2 손을 곧게 모으고 고개를 숙이던 그 얼굴, 부엌에서 제 손을 잡고 어머니 손이 참 곱네요 하던 목소리. 저는 밤새 뒤척였습니다. 가야 할지 말아야 할지 아들과는 절연했지만 며느리는 저한테 뭘 잘못했나? 새벽에 일어나 옷장을 열었지요. 검정 한복 저고리를 꺼냈습니다. 남편 장례 때 입었던 옷이지요. 45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옷장 깊숙이 있었습니다. 첫 차를 타고 서울로 올라갔지요. 장례식장은 크고 낯설었습니다. 저는 입구에서 한참을 서 있었지요. 들어갈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때 안쪽에서 예진이가 나왔지요. 저를 보고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어머니, 예진이 눈에서
눈물이 툭 떨어졌지요. 어떻게 여기까지? 저는 예진이 손을 잡았습니다. 고생 많다. 어머님 잘 보내드려라. 예진이가 제 손을 꼭 쥐었지요. 그 손이 따뜻했습니다. 안쪽으로 들어가자 상주 자리에 노은이가 서 있었지요. 검정 상복을 입고 야윈 얼굴로 조문객을 받고 있었습니다. 저를 본 노은이의 얼굴이 하얗게 굳었지요. 한참을 그렇게 서 있다가 노은이가 무너지듯 주저앉았습니다. 어머니, 그 자리에서 어깨를 들썩이며 소리 없이 울었지요. 저는 조용히 다가가 노은이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울지 마라. 장모님 앞에서 상주가 울면 안 된다. 노은이가 고개를 들었지요. 눈이 벌겋게 부어 있었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저는 고개를 저었지요. 지금은 그런 말하지 마라. 장모님부터 잘 보내드려라. 저는 향을 사르고 절을 2번 올렸습니다. 예진이 친정어머니 영정을 보며 속으로 말했지요. 고맙습니다. 우리 며느리 곱게 키워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장례식장 복도에 의자에 앉아 있는데 예진이가 종이컵에 따뜻한 물을 담아왔습니다. 옆에 앉아 한참을 말없이 있었지요. 어머니, 저희 엄마가 돌아가시기 전에 저한테 그러셨어요. 시어머님께 잘해라. 너는 시어머님이 하나뿐이시니 그분이 내 엄마다. 예진이 목소리가 떨렸지요. 저는 엄마 말씀을 못 지켰어요. 3년 동안 어머니를 혼자 시골에 두고 저는 예진이 손을 다시 잡았습니다. 내 잘못이 아니다. 내 아들이 못난 거지. 예진이가 고개를 저었지요. 어머니, 저 이제 알아요. 애 아빠가 어머니께 어떻게 했는지 다 알아요.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이번엔 제가 지켜볼게요. 어머니가 2번 상처받으신 거 제가 알아요. 3번은 없어요. 제가 약속드려요. 그날 밤 저는 서울 어느 여관에서 잤습니다. 잠이 오지 않았지요. 예진이 말이 자꾸 귀에 맴돌았습니다. 3번은 없어요. 시골집으로 돌아온 뒤 며칠간 마당만 서성였습니다. 감나무에 새순이 돋고 있었지요. 봄이었습니다. 오키 언니가 찾아와 말했지요. 금자야 얼굴이 좀 폈다. 서울 다녀와서 뭐가 달라졌니? 저는 웃기만 했습니다. 말로 설명할 수 없었지요. 그렇게 봄이 깊어질 무렵이었습니다. 마당에서 발소리가 들렸지요. 3사람의 발소리였습니다. 노훈이와 예진이, 그리고 작은 발소리 하나. 저는 마루에 앉아 있다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지요. 노훈이가 밝은 회색 니트를 입고 예진이가 검정 카디건을 걸치고 그 사이에 아이가 있었습니다. 3살쯤 되어 보이는 남자아이였지요. 하늘색 티셔츠에 반바지를 입고 큰 눈으로 저를 쳐다봤습니다. 어머니, 노훈이가 아이 손을 잡고 앞으로 나왔지요. 인사드려라 민준아. 할머니셔. 아이가 배꼽에 손을 대고 고개를 꾸벅 숙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작은 목소리였지요. 저는 마루에서 내려와 아이 앞에 쪼그려 앉았습니다. 손이 떨렸지요. 몇 살이니? 3살이요. 아이가 손가락 3개를 폈습니다. 저는 그 작은 손을 잡았지요. 따뜻하고 부드러웠습니다. 노훈이가 마루 앞에 무릎을 꿇었지요. 예진이도 옆에 나란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 노훈이 목소리가 갈라졌지요. 저 이번엔 돈 얘기하러 온 거 아니에요. 저는 노훈이를 봤습니다. 어머니께 용서를 빌러왔어요. 그리고 민준이를 보여드리러 왔어요. 노훈이가 눈물을 흘렸지요. 장모님 돌아가시고 나서 저 많이 생각했어요. 어머니도 언젠가 저처럼 이렇게 보내드려야 한다는 걸.
그때 제가 어머니께 뭘 했는지 노훈이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이제부터는 제가 어머니를 돌볼게요. 저는 손수건을 꺼냈지요. 낡은 손수건이었습니다. 노훈이 눈물을 닦아주었지요. 일어나라. 흙바닥에 그러고 있지 말고 들어와서 밥이나 먹고 가. 민준이가 제 몸빼바지 자락을 살짝 잡아당겼습니다. 할머니, 이거 뭐예요? 민준이 손가락이 가리킨 건 제 왼손 새끼손가락에 낡은 금가락지였지요. 저는 웃었습니다. 이건 할머니 반지야. 할아버지가 주신 거란다. 예뻐요. 그렇지? 할머니한테는 세상에서 제일 예쁜 반지야. 그날 우리 넷은 오랜만에 함께 밥을 먹었습니다. 예진이가 부엌에서 저를 도왔고 노훈이가 마당을 쓸었지요. 민준이는 마루를 뛰어다녔습니다. 밥상에 둘러앉아 저는 오랜만에 소리내어 웃었지요.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민준이가 저를 따라 텃밭으로 나왔지요. 저는 작은 호미를 쥐어주고 배추 모종 심는 법을 알려주었습니다. 민준이가 흙을 만지며 물었지요. 할머니, 여기서 뭐해요? 할머니가 옛날에 이 밭에서 너희 아빠를 키웠단다. 민준이가 눈을 동그랗게 떴지요. 아빠도 옛날엔 민준이만 했어요? 그럼 딱 민준이만 했지. 여기서 감자도 캐고 고추도 따고 그랬단다. 멀리서 노훈이와 예진이가 우리를 지켜보고 있었지요. 노훈이 눈에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저는 못 본 척했지요. 민준이 작은 손을 잡고 호미질을 함께 했습니다. 저는 이제 75이 되었습니다. 허리는 여전히 아프고 감나무 그늘 아래 앉아 있는 날이 많지요. 하지만 이제 저는 혼자가 아닙니다. 한 달에 2번씩 노훈이 가족이 시골로 내려옵니다. 민준이는 벌써 저를 할머니하고 부르며 뛰어오지요. 예진이는 여전히 문자를 보냅니다. 이제는 답장을 하지요. 가끔 노훈이가 저에게 돈이 필요하지 않으신지 물어봅니다. 저는 늘 같은 대답을 하지요. 됐다. 너희나 잘 살아라. 노훈이는 그때마다 웃습니다. 그 웃음이 참 좋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어머님, 아버님들께 드리고 싶은 말이 있어요. 자식을 사랑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자식을 위한다는 이유로 내 몸을 다 내어주고 내 마음까지 다 내어주면 정작 자식은 그 사랑을 모르게 됩니다. 한 번쯤은 등을 돌릴 줄도 알아야 자식이 부모를 알아봅니다. 저는 2번을 돌아섰고 2번째에야 진짜 아들을 만났지요.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70이 넘어도 80이 넘어도 관계는 다시 시작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시작은 우리 자신을 잃지 않았을 때 가능하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저는 제 아들과 2번 인연을 끊었습니다. 그리고 2번째에야 진짜 아들을 되찾았습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노년이 저처럼 늦게라도 따뜻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